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서울의 한 장애인 복지관에서 초등학생을 학대한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언어치료사가 아동을 거꾸로 들어 발로 툭툭 치는 등 학대 정황이 CCTV에 담긴 겁니다. 1999년 제주에서 일어난 변호사 피살 사건 항소심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피고인에게 유죄가 내려졌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결과가 뒤집어진 겁니다. 부산에서 50대 종교인들이 초등학생 3명을 유인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을 차에 태워서 종교시설로 데려갔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박지원 변호사님. 네, 어제 왜 안 나오셨어요? 지방에 재판을 갔습니다. 재판이요? 네, 변호사님도 재판을 하시는군요. 많이 하죠. 아, 승률은?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시청률 보증수표 이 세 분의 이 라인업, 정말 벌써부터 마음이 놓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글쎄요. 한번 또 두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진지한 말투로 이렇게 믿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모든 것은 내일 아침 저희 메일함으로 오는 시청률표에서 다 결정이 나겠죠?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놨더라고요. 신축 아파트, 이 바닥 두께를 강화하면 그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자, 구축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에는 이 소음 저감 매트 설치비를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게 골자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층간소음이 유발하는 각종 이 강력범죄들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자, 김서연 기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구순을 바라보는 친정엄마 최선자 여사, 완전 꼬부랑 할머니인데 사반만 보면 넋을 잃고 보시네요 하신 신현지님. 아유, 만수무강하십시오. 자, 우리 신랑 설경배 씨 팬티만 입고 사반 보는 거 사진 찍어달래요. 빨리 옷 입어 하신 충남 아산의 토마토님. 2001년 육군단 헌병대장으로 모셨던 오윤성 대장님 진군 하신 SY 킴님. 예. 아무튼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자, 딸이 좋아하는 생생정보 대신 사반고 교수님. 카메라 좀 봐주세요. 아까 잡히셨거든요. 예. 지금은 지나갔습니다. 예. 딸이 좋아하는 생생정보 대신 사반 고수합니다 하신 송파 사시는 50대 정효원님. 장사금 여사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하신 수코님. 오늘 시어머님이 떠나신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버님 잘 계시니까 걱정 말고 편히 쉬세요 하신 민영애님. 의정부 소유리 엄마 이혜진님, 윤영아님, 큰 이모짱님, 김완규님, 조영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 사반 유세이 6반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독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헬스 PT가 800만 원. 자, 여동생이 살을 빼기 위해서 헬스장을 찾았는데 PT, 그러니까 이 트레이너와 1:1 운동 비용으로 800만 원을 결제했다. 이런 사연이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서 뜨겁게 논쟁이 일고 있는데, 자, 김 기자 원래 이렇게 비싸요? 156회에 800만 원을 했다고 하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간이 크게 한 번에 결제 못 하는데, 네, 이렇게 글쓴이의 여동생은 이렇게 결제를 하고 왔다고 하면서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쓴이는 이 얘기를 듣고 곧바로 트레이너에게 전화해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트레이너는 환불은 안 되고 선납 금액만큼 운동시켜드리겠다고 사기치는 게 아니라고 설득을 했다는데요. 그럼에도 글쓴이가 재차 환불을 요구하자 결국 트레이너는 회사 일정 3달 뒤에 환불해주겠다면서 일단 내일 와서 결제를 취소하고 취소 수수료 25만 원을 다시 내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혹시 통화 녹음하는 건 불법이니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경고까지 했다는데요. 얼마 뒤에 다시 연락 와서는 해지 시 10%를 공제하고 환불해주는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10%를 제외하고 환불해주겠다고 덧붙였답니다. 자, 이 양 변호사님, 네. 그 트레이너하고 이제 환불 문제로 들으신 것처럼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모양인데, 이거 이렇게 뭐 다툴 일입니까 이게?
사실 이게 딱 법으로 어떻게 하라고 정해진 건 아닌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소비자 문제 해결 기준을 잡긴 했고요. 지금의 그 헬스클럽도 아마 지금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보니까 그 표준 계약서를 쓴 것 같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계약금 전체 금액에서 10%가량을 공제하고 이용한 횟수만큼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환불을 해주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거는 이분이 확실히 잘 모르고 계신 거 1대1로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서 녹음하는 건 절대 불법 아닙니다. 그렇죠. 자, 박 변호사님. 그런데 이런 댓글이 있어요. 방금 그 보신 그 얘기에 그 여동생분 좀 큰일 낼 수 있는 분 같다. 어디 가서 이제 정말 고급 수입 외제차 계약 덜컥 계약하고 올 수도 있으니까 좀 얘기를 잘 해야 될 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꼼꼼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심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쓰레기 버리고 간 손님입니다. 자,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여기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앞입니다. 큰 봉지 2개 들고 온 저 남성. 아이고, 가게 저 쓰레기통에다 막 우겨놓죠. 덕분에 쓰레기통 꽉 찼는데, 자, 버리다가 뭐가 떨어지니까 아예 그냥 뚜껑째 열어가지고 또 비닐 안에다가 나머지 가지고 온 쓰레기 쏙 지금 우겨놓고 있습니다. 자, 이 봉투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저씨, 저는 저 아저씨 얼굴 봤어요. 진짜 왜 저러고 살아, 진짜. 자, 김 기자, 저 쓰레기통,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저 아저씨랑 아무 상관이 없는 아이스크림 가게 쓰레기통입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대구에서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집안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남성이 목격됐습니다. 이 남성은 한 달 전부터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가게 앞 쓰레기통에 가져다 버렸는데요. 아하. 지난주 일요일에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들어있는 쓰레기 봉지를 2개나 한꺼번에 버리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그런데 또 이 가게 주인분이 사반 가족분이세요. 아하, 이런. 그러니까 CCTV를 확인해보고는 너무 화가 나서 제보하신다면서 안 그래도 힘든 시기인데 쓰레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호소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저 그냥 말이죠. 저 불러 걷어내겠습니다. 저 사람이 만약에 명예훼손으로 사건 반장을 걸면 우리 박 변호사님이 승률도 높으신 우리 박 변호사님이 높지 않고요. 소송 대리해 주시면 되잖아요. 100% 유죄가 나오기 때문에 높지 않고요. 우리 누가 현행법상으로는 유죄입니까? 뭐 지금 공익성보다는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방송에 글을 낸다는 거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행법 되지 않고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쓰레기 관련해서는 지금 지정한 장소에 버리고 뭐 분리수거하고 이런 게 우리 어떤 도덕의식, 윤리의식으로 자리 잡혔는데 아직까지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블러를 걷어서 하고 싶긴 하지만 그것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범죄가 되기 때문에 다만 과태료 부과는 가능해요.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했을 때 회당 20만 원 과태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5만 원 이하 범칙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처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럼요. 당연히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진행자였던 마음을 알죠. 다 압니다. 저렇게 있을 때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 아저씨 얼굴 봤습니다, 진짜. 예? 그러지 마세요, 진짜.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자, 황색 신호등. 오늘은 저희가 이 황색 신호와 관련된 사고 영상 모아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좌회전 신호 기다리는 불박차 출발합니다. 노란불에 출발. 아이고, 꽝. 하하. 노란불 출발 차량하고 이 같이 이런 좌회전 부딪. 자, 또 다른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차량이 차선 왼쪽으로 바꾸고 노란불 그냥 갈까 말까 가지 말자 스톱했는데 쾅 뒤에서 쾅 알고 봤더니 뒤에서 덤프가 멈췄는데 아우.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이 트럭 말이죠. 안전거리 미확보? 아니요. 이 경우에는 경찰에서는 일단 앞차가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선을 바꿨는데 한 10m 정도밖에 거리가 없었다라는 건데 차선 바꿀 때 사실 그거 안 지키는 분들 많지만 적어도 30m는 지켜야 하는 게 원래 원칙 교통법규거든요. 그것도 안 지켰고 게다가 저기가 점선이 아니라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뒷차 입장에서는 갑자기 앞에 끼어든 모양새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저런 경우 많아요. 사실 차선 바꾸면서 뒷차까지 못 보는 분들도 계신데 꼭 보고 바꾸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더군다나 덤프 트럭은 또 이 제동거리가 기니까.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으로 가볼까요? 예. 박 변호사님, 네. 불박차는 좌회전 신호 예측하고 들어갔고 네. 집긴 차량은 역시 황색 신호에서 그냥 달렸습니다. 어느 쪽이 더?
둘 다 과실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둘 다 신호 위반을 했어요. 황색 신호 위반을 한 차량도 있고요. 또 그리고 빨간색인데 지금 움직인 또 신호 위반 또 블랙박스 차량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과실이 있는데 실제로 저는 한 반반 같거든요. 예. 신호 위반이 너무 같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글쎄 좀 제대로 좀 판단을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요 영상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지금 과실이 매우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남다른 주차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또 주차 때문에 황당했던 사연들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무언가 이상한 주차. 자, 이 SUV 경차칸에다가 그냥 기어이 주차를 하려고 좁죠. 좁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로로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주차를 해버린 겁니다. 자, 경차 주차칸 한 칸, 두 칸을 이렇게 가로로 확 막아버린 겁니다. 왜? 제대로 주차를 하면 이거 참 아까 그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 경차. 예, 아니요 이거 말고 앞서 경차 주차. 예,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데요. 자, 진짜 저게 저걸 제대로 경차칸에다가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뭐랄까 앞으로 삐져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저렇게 가로로 한 겁니다. 진짜 해도 너무한다 정말. 자, 그리고 다음 사진. 예, 야, 이 말로만 듣던 깻잎 주차 아주 그냥 바짝. 와우, 황당한 이 차주가 상대 차량에 문자를 보냈더니 죄송합니다. 다시 주차할게요 했다는 거죠. 자, 박 변호사님, 저 깻잎 저거 사반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를 해주신 사연인데 보통 저렇게 하면 후방 센서가 삐삐삐삐삐삐삐. 전 그 소리 때문에 싫어서라도 저거 안 요즘 할게요. 차량은 대부분 후방 센서가 있거든요. 저 차량도 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차가 지금 더 중요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저게 안 되겠죠. 되더라도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게 되면 또 교행을 또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했던 것 같고 참 주차 공간 적은 거는 맞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러다가 또 사고 나서 밀리면 이게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저것도 문제고요. 경차구역에 저렇게 억지로 되는 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경차 그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예, 그것 좀 얘기해 보죠. 자, 교수님. 이거 진짜 경차 주차칸 두 개를 갖다가 가로로 저렇게 주차하면서 두 개를 먹어버린 겁니다. 시쳇말로. 어떻게 보면 뭐 경찰 저렇게 가로로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세로로 들어가도 어차피 한 대 못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주차가 힘들면 경차구역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 이렇게 되고 싶은 욕구를 갖다 느끼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되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경차구역에 저렇게 되면 저것은 과태료가 지금까지는 없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욕은 먹을지언정. 그렇죠. 차는 이제 큰 거를 타고 싶고 경차 자리에는 주차를 하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세컨카를 하나 더 사서 경차를 몰고 다니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저렇게 하고 만약에 그 차를 떠나면 굉장히 보통 사람 같으면은 마음이 불편하실 불안하죠, 텐데 마음이. 아마 굉장히 그 멘탈이 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이어갈게요. 성의 없는 생일 케이크입니다. 자, 아내의 생일날 케이크를 준비한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낀 아내가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는데 지금 나간 저겁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왜 서운해요 도대체? 네, 이게 결혼 15년 차 부부의 사연인데요. 아내의 생일날 아침에 아내는 평소처럼 출근을 했고 남편은 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아침에 집에 들어와서는 아내 생일 케이크를 사러 나가려다가 날이 워낙 덥고 나가기 또 귀찮은 마음에 배달앱을 통해서 케이크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이 사실을 모른 채 퇴근하고 와서 케이크를 보고는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케이크를 배달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는 남편이 참 무심하고 성의가 없다면서 화를 냈고 서운하다면서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 생일에 요즘 유행하는 레터링 케이크를 주문해줬는데 남편은 동네 빵집에서 배달 케이크를 시켰다는 사실에 매우 서운하다고 썼습니다. 하하. 자, 이거 뭐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저 역시 예전에 만나던 친구한테 첫 번째 생일에
이 파리빵집 있잖아요. 거기 케이크를 선물했더니 사연 속 아내분하고 똑같은 반응. 성의가 없다면서. 아니, 파리빵집 케이크 얼마나 맛있는데. 자, 푸처 핸즈업 타임. 맛있으면 장땡이지 무슨 상관이냐, 손. 아, 야, 이거 남녀가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 자, 우리 남성 세 분은 손을 드셨고 우리 김소영 기자는 손을 안 들었습니다. 자, 그럼 김 기자는 최소한 성의를 보여야 된다. 네, 그쵸. 아니, 네. 좀 성의 있는 맛있는 케이크를 좀 갖다 줬으면. 아니, 파리빵집이 뭐 맛이 없어요? 아, 맛있는데요. 어. 그냥 이렇게 띡 주문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들고 오거나 뭔가 장식이라도 해주거나 이러면 너무 고맙죠. 그게 남성과 여성의 심리가 달라서 그래요. 아. 남성 같은 경우는 이번 케이스는 최선은 아니지만은 차선을 갖다 택한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아내 생일 당일날 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난 뒤에 아침 9시에 퇴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본인이 아마 오면서 샀으면 되는데 깜빡 잊어먹었는데 그러면 또 얼마나 또 후환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 그 배달 어플로 했고요. 또 이제 하나 중요한 게 남편이 이 사실을 속이지 않고 그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은 저는 사실은 레터링 케이크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레터링이라는 게. 예,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사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생일 케이크를 챙겨주지 않는 이 수많은 남편들은 이 보도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채팅창에 최영금님이 생일 기억해 준 게 어디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양 아니, 변호사님. 진짜 저도 그 생각했어요. 15년 된 부부가 어. 생일 케이크 갖고 싸울 정도면 두 분 굉장히 아웅다웅 잘 행복하게 사시는 겁니다. 아, 진짜요? 네. 보통은 그냥 시켜도 뭐라 그래. 이거 왜 시켰어? 이래요. 왜 쓸데없이 돈 써? 그러니까 차라리 현금으로 줘. 이러는 현금으로. 거죠. 아, 양 변호사님 그러고 사십니까? 아,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아, 박 변호사님. 저는 실제로 최근에 예. 생일이었습니다. 저희 아내. 아, 진짜. 전 직접 사서 갔습니다. 네. 아, 진짜요. 어디서 샀어요? 파리빵집. 파리빵이에요. 파리빵집에 샀습니다. 아, 파리. 근데 케이크는요 맛이 예. 똑같아요. 달아요. 다 똑같아요. 색깔만 다를 뿐 다 달아요. 아, 케이크 다 똑같거든요. 그건 괜찮으셨어요? 아니에요. 다 달아요. 거의 100% 다 답니다. 아. 이게 뭐 구분이 갑니까? 다 이건 뭐, 다른데. 다 뭐 각자의 사정이 좀 차이가 있는 거겠죠. 자, 미국 LA 사시는 딸바보 아빠 에릭 선생님 지금 보고 계신가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사반을 챙겨보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첫째 레이나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다고 하셨네요. 자, 레이나야 동생 제인이랑 싸우지 말고 잘 지내렴 사랑해 하셨습니다. 더 빛나게, 더 눈부시게, 더 활기차게, 더 생기 있게 바꿔보세요. 아침이 다른 침대, 흑표 흑침대. 대한민국 최초 비타민의 리포점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이다.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해 하루틴 리포점 비타민 C. 서울의 한 장애인 복지관에서 초등학생을 학대한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언어치료사가 아동을 거꾸로 들어 발로 툭툭 치는 등 학대 정황이 CCTV에 담긴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봅니다. 자, 아동 학대 의심 사건인데요. 일단 김 기자가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속의 한 남성은 아이 발을 잡아서 거꾸로 들어서 발로 툭툭 치기 시작합니다. 또 머리를 연필로 툭툭 치는 모습도 보이고요. 목덜미를 잡아서 누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날엔 아이의 머리를 밀면서 들고 있던 실로폰을 어디론가 가져다 놓으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갑자기 아이가 두 손 모아 비는 모습도 CCTV에 찍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부터 서울 군천구의 한 복지관에서 근무한 언어치료사인데 언어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초등학생한테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그 실로폰을 옮길 때 저 남성과 마주보고 있던 여성이 저 아이의 보호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그러니까
세상에 보호자가 있는데도 저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학부모가 아니 우리가 있는데도 아이를 저렇게 할 정도 혹시 학대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스러워서 아버지가 아이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러냐고 했더니 아이가 이제 행동을 표현하면서 뭐 발길질도 하고 머리도 때리고 밀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거를 이제 문제를 파악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저런 그 모습을 보니까 아이 아버지가 이 CCTV 영상을 좀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확인을 직접 해봤다는 거죠. 그 아이 아버지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발로 차고 선생님이 자꾸 꼬집고 머리를 때렸다는 경우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CCTV를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걸 뭐라는 아이를 좀 결박한 상태에서 수업도 진행이 되고 날짜로 갈수록 좀 더 학대 강도가 더 강해지고 횟수도 더 많아지더라고요. 바로 그 경찰에 신고를 하고 고소를 진행했죠. 자, 그 CCTV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자, 교수님, 저 영상을 보면 말이죠. 저 교사 역시도 자기를 지금 찍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맞은편에 앉은 그 학부모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을까요? 본인이 생각하는 그 어떤 수준이라는 것은 부모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한다는 것은 별로 이렇게 죄의식이 없는 것 같고 이 사람의 그 직업이 이제 언어 치료사라 그러는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을 하게 되면 언어 재활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어의 어떤 습득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인데 본인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저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언어를 재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 같은 경우는 말문을 닫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허허.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2년 전 그 아이가 2년 전에 어떻게 됐는데요? 네, 이 피해 아동은 2년 전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40대 교사가 원생들과 교사들의 점심 급식통에 모기 기피제를 넣었던 그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2020년 11월 해당 교사는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급식통에 모기 기피제와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는 액체를 넣어서 아동 학대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저 기억납니다. 네, 당시 이 급식을 먹은 아이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두통, 코피, 복통, 구토, 알레르기 등의 반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교사는 해당 액체가 맹물이라고 주장했지만 국과수 조사 결과 계면 활성제와 모기 기피제 성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범행을 저지른 이후로 이 교사는 동료 교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괴로웠다고 밝혔는데요. 다른 교사들은 불화나 따돌림은 없었다고 상반된 증언을 했습니다. 결국 서울시 교육청은 이 교사를 파면했고 교사는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저 음료수를 마셨던 그 피해 아동 여러 명의 피해 아동 중 한 명이 아까 그 언어 치료사한테 이렇게 맞았다는 그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건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모양새인데요. 2년 전에 있었던 이 아동 학대 사건, 이 사건은 지금 아직까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인데 그 사건의 피해 아동이 이 아동이었고요. 허허. 아버지의 얘기에 따르면 그조차도 사건이 지금 끝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이런 일을 겪으니까 상당히 화가 난다. 또 상당히 무기력하다가 얘기를 하면서 아이한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야, 교수님 이거 진짜 또 살다 또 이런 일이 있네요, 또. 글쎄요, 제가 이제 저 당시에 저 사건 제가 분석을 한 그 경험이 있는데요. 예. 이게 참 엄청난 우연인데 저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그 장애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언어 치료사도 이렇게 따라붙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신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될 그 성인으로부터 어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저런 그러니까요. 상황이 된다면 앞으로 저 아이가 그 좀 성장을 하고 난 뒤에 이 어른들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가 맞아요. 이런 문제에 상당히 어떤 그 결정적인 하자가 있을 거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도대체 왜 부모가 있는 앞에서도 막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한 건지 그 언어 치료사의 해명도 좀 입장도 들어봐야 되겠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 친구가 계속 장난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중하라고 하는 건데 통증이 가게 그 행동은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놀이를 요하는 상황에서 제스처가 크게 놀아주기 때문에 좀 오해를 살 수 있었던 거, 그리고 CCTV가 잘 보이는 위치에서 그렇게 학대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CCTV가 보이는 상황에서 저렇게 했다는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요. 지금도 저 치료사 같은 경우는 머리를 때린 건 잘못했다. 근데 나머지는 아이를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 좀 과했던 것이다라고 그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고, 지금 복지관 측에서도 이거 의심하는 정황에 대해서는 전수사를 하겠지만 좀 CCTV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학대가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박 변호사님, 네. 경찰 조사를 좀 봐야 되겠는데 마침 시작이 됐다고요. 그렇죠. 이 부모가 경찰서에 아동 학대 혐의로 지금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고요. 학대 행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에 영향을 끼친 행위, 많은 것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판단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학대 행위가 맞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 적용될 수가 있고요. 이 사람 지금 가중처벌 가능성도 있어요. 신고 의무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동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서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1999년 11월) 제주에서 한 변호사가 자신의 차 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의 상태는 참혹했지만 사라진 금품이 없어 경찰은 원한 범죄로 추정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수사를 해봐도 용의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사건은 미궁에 빠지나 했는데 20년이 흐른 2019년 한 방송사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자신이 살인에 연관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사건이 재조명됐고 2021년 제보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어제 항소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과연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자, 이른바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네요, 벌써. 저희가 지난해 방송을 한번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보죠. 네, 지난 1999년 11월 제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40대 변호사 이모 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 제주도 전체를 떠들썩하게 한 살인 사건이었지만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범인을 찾지 못했고 15년이 지난 2014년 11월에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됐는데요. 20년 넘게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이 사건이 최근 재조명된 겁니다. 자, 어떻게 재조명이 된 겁니까, 양 변호사님? 지금 피고인으로 나중에 바뀐 제보자가 방송에 직접 제보를 했어요. 자기가 두목이 시켜서 사람을 해쳤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그건 굉장히 믿을만했던 게 이 사람이 그때 범행에 쌓였던 흉기 같은 것도 손으로 그려서 보여주고요. 또 이 피해자, 그 변호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가로등이 꺼져 있었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정황까지 다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막으로도 지금 CG로도 나가고 있지만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자기가 할 말이 있다. 예전 그 사건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다 하면서 지금 저 얘기를 고스란히 했던 거예요. 자, 박 변호사님. 네. 두목이 시켰다. 방금 그렇죠. 주폭이었어요? 이 김 씨의 주장입니다. 당시 제보에 따르면 이 백 씨라는 유탁파라고 하면 다 공개가 됐으니까요. 유탁파라는 두목 조직폭력배 두목이 범행을 지시했고요. 자신이 이제 범행을 계획을 한 다음에 자신은 다시 또 지시를 내립니다. 손 씨라는 조직원한테 이 변호사를 살해해라고, 손만 좀 보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범행을 이제 지시하고 공모하는 과정에서 이 손 씨가 1999년 11월 5일 그날이죠. 그 제주시 그 인근 노상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 같은데 보면 나오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뭐 보면은 야 누구 좀 손 좀 봐줘 뭐 이러면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손 봐주는 선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피살 사건으로 이게 연결이 됐던 건데, 자,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들이 많이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아니 20년이 지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가 혼자 꾹 마음에 무덤에 갈 때까지 그냥 입 닫고 살았으면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갈 걸 갖다가 자기가 먼저 할 말이 있다고 방송사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양심이 찔려서? 아니요, 그럴 리가 없고요. 뭔가 착각한 건데 저는 이런 일 보면 정말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는 얘기가 저절로 떠올라요. 아하. 이 사람이요,
공소시효가 지난 걸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999년까지만 해도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이었거든요. 예.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해외로 나갔던 거예요. 근데 해외에 나가면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든요. 그 해외에 나가는데 기간을 잘못 계산해서 자, 해외에 나갔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히 다 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딱 들어와서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서 제가 사람을 좀 해쳤는데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하늘이 저는 이게 착각하게 만든 것 같아요. 야, 자 교수님, 뭐 일단 저 사람이 저렇게 착각을 한 게 뭐가 됐든 정말 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천만다행이었던 거지만 하여튼 그 뉴스를 어설프게 보다 보면 이렇게 그냥 자승자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가끔씩 있는데 어떤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사건을 저지르고 난 뒤에 중국으로 이제 도주를 했다가 나중에 들어와 가지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날이라고 본인이 이제 생각하고 바로 그냥 자수를 했는데 시간을 잘못 계산해 가지고 아이고야. 바로 그날 잡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014년 11월 달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는데 2020년 6월 달에 이제 와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한 것인데 이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법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떨어버리고 이제 자기도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심리적 부담까지 완전히 좀 제거를 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 참 이게 자 그래서 천만다행스럽게도 방금 보신 그 김 씨,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는 그 조직원에게 이렇게 손을 좀 봐주라고 지시만 했다라고 했더니 김 씨 방금 보신 것처럼 잡혀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1심 일단 2021년 12월에 있었던 1심 선고 어땠습니까? 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살인 무죄였습니다. 어제 1심에서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 판사도 김 씨 스스로 범행 도구를 묘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심은 든다고 밝히긴 했지만 검사가 제시한 증거는 상당 부분 추론에 의한 것이라면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또 피해자는 검찰 출신 변호사였기 때문에 김 씨가 위험을 감수해가면서까지 피해자를 살해할 용의가 있어야 하는데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김 씨가 살인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공소 사실은 검사의 추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고 결국 김 씨가 방송국 PD를 협박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야, 저 이게 그때 저도 기억에 1심 저렇게까지 뭘 어떻게 보면 고해성사를 한 건데 무죄다. 그러니까 정말 저때 정말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때 그리고 또 저희가 지난해 이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당시 김은배 팀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방금 김 기자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당시 이 변호사를 피습할 때 당시 이 상황을 막 묘사하는 거 그리고 또 뭐 범행 도구 이런 게 실제 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고서는 얘기를 못할 만큼 너무너무 디테일했었다는 겁니다, 교수님. 실제로 본인은 이제 그 방송을 자기가 제보를 해서 거기에 인터뷰를 응했으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것이 뭐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니까 말을 바꿉니다. 나는 원래 리플리 증후군이 있는 사람이다.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로 자기의 어떤 상황을 갖다 부풀려 가지고 얘기를 갖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갖다 했는데 경찰에서는 실제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범행 도구라든가 범행 수법이라든가 당시 상황 그리고 차의 문이 어떤 식으로 열려 있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굉장히 유력한 그 용의자로 보고 그 당시에 수사를 개시를 한 것이죠. 예. 자, 뭐 들으신 것처럼 검찰이 이건 아니다 해서 항소를 했고요. 어제 그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다행입니다. 사필 규정, 예? 양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인정을 했어요. 특히 좀 한 가지 이 사건에서 끝까지 밝혀지지 못한 부분이 아까 두목이라고 말했던 그러니까 이 김 씨에게 누가 이 살인을 사주했는지까지는 밝혀지지가 않았으나
그걸 빼더라도 이 정도로 자세하게 알고 있고 또 이런 정도의 폭력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12년형을 선고를 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송국 PD에게도 제작 과정에서 협박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여전히 1년 6개월로 별도로 또 유지가 됐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일단 이 김 씨라는 사람 천만다행히 또 유죄를 받았으면 저 사람한테 야, 손 좀 봐라고 네. 지시를 했던 당시 그 두목 그리고 또 그거를 실행한 조직원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사람들? 일단은 두목 백 씨도 뭐 예컨대 살인교사 또 실행했던 이 손 씨도 살인죄 정범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당시 기준으로는 15년이 되기 때문에 이 공소시효가 지난 난전에 따져볼 여지가 있는데 백 씨는요 2008년도에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지시했다고 알려진 뭐 아직 확인 안 되고 있지만 예. 그리고 이 실제로 범행에 했던 손 씨 같은 경우 조직원 손 씨 같은 경우는 2015년 정도가 공소시효가 완료될 상황인데 2014년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몇 개월 전에 사망을 했다라고 하고요. 다만 다시 그때도 이 사람 혹시 타살 아니냐 소문 돌았다고 하는데 경찰이 조사한 결과 사업 실패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 뭐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그 태완이법 살인죄 같은 경우에 뭐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 태완이법이 통과가 됐으니 망정이지. 예? 이게 만약에 그랬더라면 저 사람 그냥 그 도박이 성공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앞쪽 그리고 마지막 쪽에 있는 사람은 다 사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최초에 그 지시를 내렸던 그 사람이 사망한 상태인데 그럼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어떤 그 이유에서 그런 지시를 내렸을까?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이 또 내렸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명불상자로부터 3천만 원을 받고 청부살인을 갖다 했다는 얘기를 갖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소문들이 무성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 조폭 세계에서 알려지기는 누구 손 좀 봐 그러면은 그냥 손만 보는 거지 거기다 돈을 주지는 않거든요. 1999년도에 3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걸린 상황에서 3천만 원. 그러면 이 3천만 원을 주면서까지 그 현직 변호사를 살해해 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뭔가 메커니즘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풀어야 될 그 바로 퍼즐은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3천만 원을 주고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부산에서 50대 종교인들이 초등학생 3명을 유인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을 차에 태워서 종교시설로 데려갔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따라가 봅니다. 자, 부산에서 50대 종교인들이 아이들을 유인한 혐의로 검찰에 넘어갔네요. 네, 지난 6월 18일 낮 1시쯤 부산 북구의 한 공원에서 50대 종교인 등 3명이 초등학생 3명을 차에 태워서 2km 정도 떨어진 종교시설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들은 이 포교 행사가 열리던 이곳에서 간식을 먹으며 친구들과 놀았는데요. 이 경찰은 이들을 따라가지 않은 다른 초등학생의 신고를 받고 해당 종교시설로 출동해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방구뽕 현실로 아니 이 심각한 범죄 같은 방구뽕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 보신 적 있어요? 거기서 어떤 에피소드가 저는 나오냐면 JTBC 드라마만. 네, 그거 잘하셨어요. 예. 거기서 이제 어린이 해방군 방구뽕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영우 그 드라마에서. 예, 근데 피고인인데 이 이름까지도 극 중에서는 자기 이름까지도 실제로 방구뽕이라고 개명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워낙 요즘 어린이들이 학원에서만 공부에 시달리니까 학원 버스 채 어린이들을 야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막 뭐 전통놀이도 하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실컷 놀고 그리고 이제 납치 유인죄로 재판에 넘겨진 그 피고인을 이 우영우 변호사가 변론하는 걸로 나오는데 마지막에 법정에서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장면이 아주 좀 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에 좀 화두를 던져줬죠.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배우 구교환 씨가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방구뽕
뭐 그런 걸로 나온다는 말씀이죠? 네, 거기서 어. 실제 이름을 방구뽕으로 바꾼 사람으로 나와요. 아, 주민등록증에 방구뽕이라고 나와요. 아 그렇구나. 어린이는 놀아야 한다. 학원에 내몰린 아이들을 해방하라. 하하, 그런 거군요. 아, 그런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학원에 이렇게 갇혀 있는 아이들을 해방한다. 이거는 극 중에서 벌어진 상황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 포교 목적으로 네. 이렇게 데려간 거.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지금 아까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것은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린이 포교군 총사령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놀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구호가 어린이는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현실에 있는 건데 해당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과연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 대해서 포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본인들이 믿었을까라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분명한 것은 이런 행동 자체가 그 어린이를 갖다가 약취 유인을 해서 자기 어떤 그 종교단체에 데려가서 놀게 했다라고 하면 그 당장 그 부모들이 문제를 갖다 제기하고 뭐 고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포교에 성공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정적인 자기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일단 뭐 저희가 이제 이 상황을 좀 쉽게 설명하려고 그 드라마랑 뭐 이렇게 뭐 한번 엮어본 건데. 그렇죠. 그 드라마 속에서도 아이들 그냥 산으로 데려가서 같이 뭐 재밌게 놀고 막 이런 건데도 지금 재판에 그렇죠. 넘어간 거잖아요. 이것도 아이들을 뭐 포교하려고 이렇게 데려간 건데 이것도 뭐 어떤 물리적인 해를 가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상자가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지금 형법상에 또 이 사건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약취죄는 실력적으로 폭행 협박을 이용해서 이 실력적 장소로 데리고 가는 이게 약취죄인데 유인죄가 문제가 돼요. 유인죄는 유혹을 하는 경우 예컨대 막 완전 속인 건 아닌데 그릇된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달콤한 말을 하는 경우 그래서 어떤 아이들을 실력적 지배 장소로 가지고 오는 거, 데리고 오는 경우 요즘 나오고 있죠. 달콤한 말로 이렇게 유혹한 것도 아이들한테는 판단의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고 이렇다면 미성년자 유인죄가 지금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이기도 하고요. 또 수사기관 또 그 부분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오늘 좀 준비를 하면서 저 초등학교 때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학교 근처에서 말이죠, 양 변호사님. 그 학습지 이런 거 한다고 제가 그 봉고차에 탔던 기억이 나요. 뭐 그래요? 이거 지금 생각하면 저도 겁이 없었던 건데. 야야야야, 너 맛있는 거 줄게. 잠깐 일로 와봐 해가지고 야야야 딱 타서 갔어요? 실내 갔어요? 그러니까 학교 근처에서 네. 어디 갔으면 제가 그때 그러니까 중간에라도 팍 예. 뛰어내렸을 굉장히 텐데. 당황했어요 지금. 그랬던 기억이 나요. 위험한 행동이었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을 먹을 걸로 유인한다는 게 가장 전형적인 거기도 하고요. 지금 뭐 제가 드라마라서 방구뽕을 소개를 하긴 했지만 이 아이들을 데려가서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뭐 나중에 무슨 일을 했건 아니면 실제로 나중에 돌려주려고 그러니까 되돌려주려고 생각을 했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곳에 가서 자기 자발적 의지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미 놓여버린 거거든요. 만약에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제자리에 더 돌려드리겠다 이런 것들 다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각자 자기 생각대로 나도 해방군 할래 그래서 애들 데려가서 어디 산에 가서 놀 수도 있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건 범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일단 아이들을 자기들이 아이들의 의지대로 벗어날 수 없는 장소에 데리고 간 순간 이미 유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양 변호사님 진짜요라고 아까 놀라셨는데 지금 채팅창에서 저도 경험 있어요. 지금 다들 그러세요 지금. 저 때는 국민학교 시절이었죠. 저는. 자, 교수님 뭐가 됐든 정말 큰일 다행히 뭐 무사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정말 다른 진짜 꿍꿍이가 있었더라면 이거는 대형 사건 아닙니까? 사건. 옛날에도 뭐 아이들 뭐 어디 데려가서 어떻게 해꾸지하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이게 초등학교나 국민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는 이제 경찰에서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범죄와 연루가 되지 않고 다행히 거기 가서 아이들이 놀고 돌아온 것이긴 하지만 아이들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이제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것은 이제 범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도 따라간 아이들이 있고 따라가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TV를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 특히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것과 연관해서 이 사항을 좀 설명을 하고 만약에 낯선 사람이 뭘 주겠다라고 가자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마지막으로요. 이 부산 종교인들 결국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검찰에 넘어갔는데 처벌 수위가 높을까요? 자, 우리 형법에 미성년자 약치유인죄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치죄는 폭행 협박으로 데리고 가는 거고요. 유인죄는 기망하거나 유혹해서 데리고 가는 건데 두 개 다 지금 징역 10년 이하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치죄하고 유인죄를 좀 달리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실력적으로 지금 폭행 협박 이용한 거하고 조금 감언이설로 데리고 간 거는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경우는 분명히 범죄는 됩니다. 범죄는 되지만 처벌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과 관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초범이라고 하면 그렇게 실형을 받거나 되지는 않을 걸로 지금 보입니다. 예. 채팅창에 진짜 지금 거의 추억 여행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저도 나도 어렸을 때 그런 일 있었지 하면서 막.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런 경우 없었나 보죠? 저는 차에 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경우? 저는 직접 학원까지 갔던 적은 있어요. 끌려갔던 적? 네. 오. 손잡고 갔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시절이 다른 게 저희 때가 그런 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어떤 거? 저희랑 비슷한 예, 저도 예. 국민학교를 나왔었는데 저희 때는 자주 갔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학기마다 한 번씩 갔던 것 같거든요. 어딜요? 딱 봉고차라든지 어디 가면 자꾸 주니까. 왜 그걸 다 따라다녔어요? 그거 따라가도 먹을 돼요. 거 줘서. 그게 아니 그때도 집에서는 따라가지 말라고 가르쳐 줬던 것 같거든요. 가정통신문. 네, 그래서 안 갔어요. 저는. 근데 그걸 가고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부모님이 허락 안 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맛있는 거 먹고 난 너희들한테 해줄 게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그때부터 진짜 얄미웠구나, 진짜. 하는지 씨. 해줄 게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진짜. 네. 알겠습니다. 먹고 진짜. 먹튀죠, 먹튀. 미안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016년 5월 27일) 저녁 부산 광안리의 한 아파트 CCTV 장면입니다. 장바구니를 든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고 몇 시간 뒤 이 여성의 남편이 귀가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30대 신혼부부는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집을 빠져나오는 모습도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주변 어디에서도 이들이 이동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이른바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 이 역시도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에서 이렇게 다루면서 많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정말 아주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 자, 이 좀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좀 주의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퇴근한 후에 신혼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네, 2015년 11월에 결혼한 동갑내기 신혼부부인데요. 당시 34살 전민근 씨 그리고 최성희 씨입니다. 부산 수영구 광안리의 한 아파트 15층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부부의 마지막 행적은 실종 전날 5월 27일 오후 11시쯤 아내 최 씨가 장을 보고 집에 들어오는 모습과 남편 전 씨가 실종 당일 새벽 3시 반쯤 퇴근하고 귀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이들이 집에서 나가는 모습이 찍히지 않은 채 홀연히 사라진 건데요. 이 부부의 자동차는 아파트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고 집 안에는 장을 보고 온 물품들과 먹다 남은 음식들까지 정리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부부가 키우던 반려견이 있었는데 집에 그대로 방치된 채 배설물이 여기저기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현장 감식을 해본 결과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나 싸웠던 흔적 등 아무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요. 이 실종 당시 아내 최 씨는 임신을 한 상태였고 부부 사이에 갈등 요인은 딱히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부부가 퇴근하고 둘 다 집에 들어가는 CCTV까지는 다 있어요. 네.
그런데 나가는 건 아무리 찾아도 또 없어. 그게 정말 미스터리 첫 번째 한 일인데 이 아파트에 CCTV가 22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아파트 내부, 출입구, 계단, 엘리베이터 어디에도 나온 모습이 찍히질 않은 거예요. 예. 안 찍히려면 지금 이건 들어가는 예. 집에 들어가는. 저러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절대로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는데 저기서 안 찍히고 나오려면 유일하게 비상계단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15층에서 왜 비상계단으로 가요? 그리고 그렇죠. 비상계단으로 가는 것도 CCTV를 피하려면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갈 이유도 모르겠고 뿐만 아니라 근처에 버스터미널이나 이 철도역에도 두 사람의 모습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자, 2015년 부산 수영구 광안리면 뭐 그렇게 옛날도 아니니까 CCTV 요즘과 비교해서 뭐 그렇게 적다고 할 수도 없을 텐데. 그렇죠. 그걸 피해서 갈 리가 참 만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경찰은 뭐 대부분 이게 뭐가 생긴다 그러면 금전적이라든지 아니면 치정이라든지 이런 어허. 것들을 따져봅니다. 원한 관계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뭔가 이 부부한테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가 파악을 해보니까 오히려 예금 통장에 현금 정도 3천만 원 정도 입금이 돼 있고 채무 관계도 좀 없었고요. 또 주위를 탐문해 보니까 이 부부가 어떤 다른 사람한테 원한을 사거나 어떤 크게 뭘 당할 보복을 당할 그런 것도 지금 확인을 못했다고 해서 아주 미스터리했던 사건입니다. 자, 교수님, 진짜 이게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이 외계인이 데려갔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실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진짜 지금 말 그대로 증발이 된 거잖아요. 네.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이제 이 사건 그 당시 좀 제가 분석을 한 그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CCTV 들어오는 것만 있고 사람들이 그 CCTV에 나가는 게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프로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CCTV를 갖다가 피해서 그 나갈 수 있는 그 동선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그 나갔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이제 그 수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의 뭐 여권이라든가 또는 뭐 핸드폰 뭐 이 핸드폰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모든 것들이 옷까지 이런 것들도 그냥 입은 옷 그대로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당시에 그럼 왜 나갈 때 이 CCTV를 갖다가 일부러 이렇게 피해서 나갔을까라고 그렇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렇다면은 이 그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 둘 중에서 한 명이 또는 뭐 누가 하나가 치밀하게 이것을 갖다 피해서 나갔을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뭔가의 어떤 그 계획적인 것이 있지 않으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없다라고 당시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말씀하시는데 이른바 생활 반응이라는 거 있잖아요. 휴대폰 뭐 그런 거. 그러니까 휴대폰을 통한 기록들도 이 실종 직후에는 몇 개 남겼었어요. 이제 아내 최 씨 같은 경우는 연극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극단을 운영하는 분에게 연락을 해서 문자를 남겼답니다. 갑작스러운 사정 때문에 공연을 참가를 못할 것 같다. 근데 저런 식의 말투가 좀 이상했대요. 평소에 굉장히 성실하고 다정한 편이었는데 저렇게 딱딱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위화감을 좀 느꼈다라고 하고 저렇게 아내가 문자를 보낸 다음 날 남편이 전화하는데 좀 다른 얘기를 했답니다. 약을 먹어서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다. 근데 한번 이제 좀 우울증 때문에 극단적 선택도 시도한 적이 있어서 그런가 싶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남편은 이제 자기 동업한 사람에게는 보시는 것처럼 한두 달 정도 못 갈 것 같다. 또 아버지에게도 괜찮다라는 그런 얘기만 남겼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더 이상 휴대전화도 사용을 안 했어요. 이야. 아니 그러면 위치 추적을 통해서 이제 동선을 파악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남편 전 씨의 아버지가 이제 실종된 지 며칠 뒤에 아들 내외 실종 신고를 해서 경찰이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본 결과 남편 전 씨의 휴대전화 신호는 6월 2일 오전 9시쯤 부산시 기장군 교리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에서 마지막으로 잡혔고 아내 최 씨의 휴대폰은 또 같은 날 오후 10시 서울시 천호동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잡혔다고 나왔습니다. 이 천호동은 전 씨의 친모 집에서 2km 정도 이내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가족들도 그 그렇죠. 신혼부부가 그냥 진짜 증발을 했는데 찾으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놀랐죠. 특히 남편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고요. 근데 이제 좀 이상한 거는 실종 신고를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는 조금 편하게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 수색하거나 찾지 않으려는 어떤 모습이 포착됐다고 하고요. 반대로 아내 측 가족들은
계속적으로 좀 많이 불안해했고 나중에 지금 확인해 보니까 남편 부모가 처음에는 갑작스럽게 실종 신고하다가 마음의 변경을 일으켜서 좀 초반하고 달리 좀 조사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고 또 아내 측의 어머니한테는 정확하게 이걸 안 알렸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남편의 아버지의 얘기에 따르면 며느리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좀 멀리 가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래서 기다리겠다라고 하면서 요 가족들의 행동도 좀 많이 의문을 남겼던 사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금 실마리를 찾아보죠. 자, 부부가 실종된 후에 밝혀진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실종된 남편의 전 연인, 전 여자친구. 자,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남편 전 씨는 고교 시절에 첫사랑이던 이 전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다가 집안의 반대로 결국 헤어졌고 2004년에 이 여자친구분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에도 전 씨와 계속 외도를 하다가 결국 결혼한 지 한 달 반 만에 이혼을 하고 말았는데요. 2014년에는 이 전 연인이 다른 사람과 또 재혼해서 노르웨이로 갔습니다. 이 전 씨의 지인들에 의하면 이후에도 둘의 관계는 계속 이어졌고 전 씨가 이 여성 문제로 힘들어하던 차에 아내 최 씨를 만난 건데요. 이 전 씨가 최 씨에게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 전 애인은 전 씨 부부에게 계속 연락을 해서 살해 협박 비슷하게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식의 연락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최 씨는 불안 증세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개명도 하고 전화번호까지 바꿨지만 이 협박 연락은 계속됐다고 하고요. 급기야 최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둘의 결혼식장에 경호원을 배치했을 정도로 이 협박은 심각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금의 어떤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여자친구, 노르웨이에 있다는 그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가 이 부부가 실종됐던 그 시점에 한국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한 3주 전쯤에 노르웨이에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아프리카 여행을 갈 테니까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 원을 송금을 받아서 아프리카가 아니라 한국에 들어옵니다. 근데 가족들에게는 연락을 안 하고요. 한국에 들어와서는 찜질방 모텔을 전전하면서 현금만 썼다라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한 행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건이 있고 경찰이 이 전 여자친구도 좀 조사를 해봐야겠다라는 상황이 되니까 출국을 또 일정을 앞당겨서 출국을 했고요. 게다가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의 당시의 남편 있죠. 남편도 또 한국에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 남편이 이 전 여자친구인 자신의 아내죠. 아내가 호텔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링거를 맡고 있었는데 그때 그 아내의 전 남자친구는 실종된 전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남편도 뭔가 좀 상황을 알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작진, 그러니까 다른 방송의 제작진이 연락을 했을 때는 뻔히 한국말 잘 할 줄 알면서도 영어로만 답변하고 방송 못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일단 노르웨이로 다시 갔어요, 전 여자친구가. 그렇죠. 그럼 야, 너 좀 조사 좀 해봐야 될 테니까 한국으로 좀 와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살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살인 사건이면 결국은 국제 형사 공조, 인터폴 적색 수배라고 하죠. 그것을 지금 법무부 국제 형사과에서 요청을 했는데요. 자, 이게 범죄 요청을 한 이유 자체가 이런 겁니다. 그 시기에 들어왔던 것도 맞고요. 이 오랫동안 첫사랑인 것도 맞고. 뭐 죽이겠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다 협박했던 것도 지금 확인됐기 때문에 아마 이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유력한 용의자로 생각했던 것 같고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좀 눈에 띄는 게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이 전 여자친구한테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당히 정신적으로 지배가 됐던 것 같아요. 노르웨이에서 연어를 팔아보라는 그 얘기를 듣고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연어를 하는 그런 식당을 좀 운영했던 적도 있다고 하거든요. 자기 전 여친의 얘기만 듣고 그런 걸 했을 때 과연 이거는 더 큰 어떤 범죄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수사기관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금 사진 자료도 나갔는데 노르웨이 현지에서 전 여자친구가 체포가 됐어요. 자, 그랬더니 일단 신병을 넘겨받아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네, 2017년 8월에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인터폴 적색 수배 발령을 요청해서 검거는 됐지만 노르웨이 법원이 범죄인 인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실종 부부 사건에 이 여성이 연관됐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는데요. 이 여성이 노르웨이에서 체류하고 있는 신분은 알려진 바가 없지만 노르웨이 거주 허가증을 2017년 8월에 연장한 이후에 추방된 기록은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노르웨이 정부가 이 여성을 보호하고 있는 건지 물어보는 건 외교적 결례라고 합니다.
일단 뭐 아직은 실종 사건이죠. 실종 사건이고 뭐 예단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리 뭐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하더라도 자 교수님이 일단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도대체 이 전 여자친구라는 사람은 왜 계속 뭐 좀 와서 얘기 좀 해달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건 또 무엇이며 아예 좀 뭐 종잡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사실 이 여자친구가 그 결혼을 하기 전에 그 이미 이 남편하고 사귀었었어요. 사귀었는데 그 이후에 그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이 그 남편이 총각 때 둘이가 만나다가 그 남편에 의해서 적발돼요.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그런 상황이면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또 결혼하지 않고 또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남성이 이 없어진 이 실종된 이 아내와 결혼을 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독점력 같은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 있고 그 당시에 아까 그 관련되는 그 식당의 안쪽에 내실에 가 보니까 이 남편이 그 노르웨이에 있는 여자친구하고 둘이가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갖다가 가졌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는 자기가 돌아다니는 것이 이 여성이요. 이런 그 어떤 그 반응을 보인 것이 자기가 임신을 하고 있던 아이가 유산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한국에 우리 그 이미 그 유산된 그 딸에 대한 영혼을 빌기 위해서 다녔다라고 하는데 특이한 것이 뭐냐면 그 실종된 기간 동안에 들어와서 이제 출국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다 숙박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 원래 출국을 하려고 했었던 것을 앞당겨 가지고 이 남편하고 현지의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취재진이 거기 가서 만나려고 했는데 거기 갔더니 바로 현지에 있는 경찰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에게 스트레스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노르웨이 측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 문제를 갖다가 삼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인터폴의 적색 수배 발령을 갖다가 요청을 했는데 이게 뭐 협박죄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면 사실 협박을 했다고 해서 인터폴에 적색 수배하는 것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경찰에서는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살인이 아니고 협박죄로 이제 들어와서 뭔가를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들어와 가지고 본인이 한국 경찰의 수사에 응하는 것이 그렇죠. 이 사건의 그 실마리를 푸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뭐 정 억울하고 뭐 내가 왜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날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면 와서 설명을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 이 정도로 정리하죠. 글로벌 팁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영국으로 가보시죠. 두 남성이 악수를 나누더니 물속으로 잠수를 시작합니다. 잠수 대결인가 했는데요. 물속에 웬 체스판이 보이네요. 수영장에서 이색 체스 대회가 열린 겁니다. 저렇게까지 하면서 꼭 해야 됩니까? 규칙은 체스와 동일한데요. 한 사람이 물속에서 한 수를 두면 다음 사람이 잠수해서 다음 수를 두는 방식입니다. 숨이 차서 물 위로 올라오게 되면 차례는 상대방에게 넘어가 버린다고 하니까 두뇌 싸움보다는 폐활량이 승부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시죠. This is a bit embarrassing to admit, but I've been swimming like 3 or 4 times a week for the last month or so, and I've been playing a lot of chess, so shamefully, yes, I've been training a bit. One thing you don't realise is the pool is really cold, and spending a lot of time underwater hurts your oxygen intake, and so it becomes harder and harder to find good moves as the game goes on, really. Yeah. 네, 실제로 체스를 두는 것보다 물속에 앉아있는 게 더 힘들다고 하는데요. 다만 테이블에서 두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재밌다는 반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중 오목 경기를 열면 굉장한 인기를 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기다란 플라스틱 튜브에 4개의 다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 튜브 속에는 뱀이 머리를 내밀고 있는데요. 마치 뱀에게 다리가 달린 듯 플라스틱 다리가 성큼성큼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미국의 한 공학자가 뱀에게 다리를 달아주고 싶은 마음에 발명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말 그대로 사족 아닙니까, 사족? 네, 필요 원래 없는 거 아니에요? 1억 5천만 년 전까지만 해도 뱀에게는 다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전적 변이를 거치면서 다리가 퇴화해 사라졌고 이제는 작은 다리뼈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공학자는 본인이 아니면 뱀에게 다리를 찾아줄 사람이 없다면서 발명을 결심한 겁니다. 네, 걸음걸이가 가장 유사한 열대 도마뱀에게 영감을 얻어서 뚝딱 로봇을 만들어낸 공학자. 이제는 실전에 도전합니다. 무슨 실전 또? 일단 뱀을 튜브 속에 놓아주니까 혀를 낼름거리면서 주변을 탐색하는데요. 뱀이 튜브 끝까지 몸을 쭉 펼치자 멈춰있던 로봇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뱀이 행복한 상태일 때만 이 로봇 다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뱀이 기분이 좋을 땐 지금처럼 몸을 길게 펼치지만 화가 날 때는 S자로 또아리를 틀기 때문입니다. 다소 엉뚱한 발명이지만 동물을 생각하는 마음은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는 좀 저건 일종의 동물 학대라고 학대죠. 볼 수 있어요. 예,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걷기 싫어하는 애를 뭘 걷게 합니까? 그러니까. 뱀은 굉장히 당황하겠네요. 귀는 길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자, 다음 주인공 동물입니다. 일본으로 가보시죠. 자,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멀리서 카메라를 드는 여성에게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옹 소리를 내면서 다가오더니 잠시 멈춰서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요. 어디론가 가려는데 방향을 휙 틀더니 다시 걸음을 멈춰 섭니다. 그리고 갑자기 벌러덩 누워버립니다. 도로에서 냅다 배를 보이며 들어눕는 고양이. 앵커님 집사라서 이 의미를 알고 계시죠? 아, 알고 있습니다. 너 나 데려가, 키워, 이거죠. 예. 정답입니다. 자, 당황한 여성이 고양이 몸을 쓰다듬어 주자는 여성은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결국 고양이에게 간택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여성, 양육을 결정합니다. 여성의 집에 입성한 고양이, 밥도 잘 먹고 함께 지내게 될 친구들과도 인사를 나누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먹은 걸 다 토해내는 탓에 병원으로 갔더니 글쎄 몸 안에서 기생충이 발견됐다고 아이고, 합니다. 결국 통원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 녀석은 부루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됐다는데요. 착한 주인을 한눈에 알아보고 벌러덩 누워서 집사를 간택해버린 부루. 앞으로는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칠레로 가보시죠. 여기는 칠레의 한 축구 경기장 프리미어리그 경기 중입니다. 선수들이 종횡무진하며 그라운드를 녹이는 그때 예기치 못한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정체 모를 비글 한 마리가 뛰어든 건데요. 아무리 날랜 축구 선수라지만 비글의 발재간을 따라갈 수는 없겠죠. 발에 걸려 넘어지기까지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신났어요. 예, 마치 축구 선수가 된 것처럼 잔디밭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녀석. 하다못해 골라인에서 볼일을 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축구 경기는 잠시 중단됐고 골키퍼가 지금 응가. 장갑을 벗고 비글의 응가를 치워야 했습니다. 아직 안 치우는데요. 예, 아직은 안 치우는데 잠시 지금 어쩌겠습니까? 골대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프웨이에서 했으면 맞아요. 미드필더가 있겠지만 예. 자, 비글은 결국 경기 진행요원의 손에 이끌려 퇴장당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을 TV로 보던 한 사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예요? 견주가 봤던 겁니다. 2주 전에 잃어버렸던 자기 반려견 토비가 TV 속 축구장에서 뛰어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자, 견주의 집은 경기장과 무려 19km나 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토비의 꼬리를 보고는 세상에. 자신의 반려견이라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집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와. 축구 경기장에 뛰어들어 실례를 하긴 했지만 덕분에 주인을 찾은 토비. 앞으로는 도망가지 말고 아무데나 응가하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자, 5번째 픽 브라질로 가보시죠. 네, 한 아이가 아장아장 걸음을 옮기더니 힘겹게 턱을 오릅니다. 그리고는 수영장에 턱 걸터 앉더니 곧바로 위험해. 네, 아이키를 훨씬 넘는 깊은 수영장에 빠져버린 건데요. 이때 청소를 하느라 한눈을 판 보호자가 급히 달려나와 아이를 쑥 건져 올립니다. 다행입니다. 3명이 동시에. 네, 수영장에 빠진 아이를 목격한 가족들과 반려견까지 일제히 우르르 달려온 건데요. 이때 집안에서도 놀란 아버지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아이, 저 양반은 왜?
자기가 빠져 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미끄러져 또 한 번 풍덩 거꾸로 빠져버렸습니다. 아이고. 네, 아무도 보지 못했을 때 아이가 빠졌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을 맞아요. 텐데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총출동했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메가박땡 영화 관람권 이벤트 당첨자 소개해드려야죠. 보여주시죠. 휴가라 가족들과 캠핑 왔어요. 집에서도 그랬듯 다 같이 저녁 먹으면서 사반 보고 있습니다. 화면은 작지만 그래도 모두 집중, 초집중. 아빠 서경민, 엄마 박소은, 정훈, 정현, 하윤 5 식구입니다 하셨습니다. 아, 자녀가 셋, 애국자십니다. 아, 좋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BAO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